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존감 수업 윤홍균 작가님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2016년도 가을에 나온 책이고요. 제가 그 당시에 저도 책을 냈는데 좀 베스트셀러에 이 책이 있었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싶다. 굉장히 오랫동안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을 했던 자존감 관련 대표적인 책입니다. 이 책 저자님은 정신과 의사시고요. 강의를 제가 들으러 2번 갔었는데요. 자신이 흑석동 스티브 잡스라고 양복을 입고 운동화를 신는 되게 자유로운 그런 분이셨어요. 책을 읽고 너무 좋아서 제가 강의를 들으러 갔죠. 그리고 이렇게 사인을 받았습니다. 김유라님, Love Yourself, 윤홍균. 이 옆에 웃는 모양 너무 이쁘죠? 그래서 사인 받고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자존감이 뭘까? 나는 자존감이 좀 낮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고요.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지? 자존감을 높여야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거라고 하던데, 이런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늘 이제 그런 고민을 했죠. 그래서 자존감을 좀 먼저 알기 위해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책을 읽으면서 알아갔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고민했던 거, 그리고 이 저자님께서 강연할 때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정리해보니 내가 행복해진 과정은 곧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이었다. 인생에서 가장 불행했을 때는 자존감이 가장 저하되어 있었을 때였다. 네, 맞아요. 인생에서 불행했을 때는 어떤 나쁜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이 자존감이 너무 낮았을 때. 그리고 내가 행복해진 과정은 어떤 결과치가 막 좋아서 신나고 막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가 아니라 내 자존감, 그러니까 나를 정말 사랑할 줄 알았을 때가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어떤 성과나 외부에 드러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말로는 이렇지만 우리가 어떤 성과라든가 외부의 평가가 낮았을 때 자존감이 높아지긴 참 힘들죠. 그런 멘탈이 없죠. 그래서 이 작가님도요, 책을 내고 나서 자존감이 올라갔다고 해요. 강연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책을 내고 나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스테디셀러가 되니까 우와,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작가님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런 우리가 외부의 칭찬과 판단에 전혀 이제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저 역시도 이렇게 책을 내고 나서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어요. 내 책이 잘 될까? 만약에 사람들이 책을 읽었는데 막 재미없다, 막 별로다, 이런 평가를 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너무 두려웠어요. 심지어는 아무도 책을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던 시간이 있어요. 그때가 제가 책을 낸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까지가 정말 힘들었어요. 신기하죠? 책을 내고 잘 되면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자존감이 낮았구나.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남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그런 걸 고민하고 그런 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작가님처럼 책을 내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책이 좋아요, 도움이 돼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존감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런 외부적인 자존감은 저는 그래요. 나쁜 평가를 받거나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꺼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오히려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건 진짜 자존감 아닌 것 같은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성공하지 않아도, 내가 책을 내지 않아도, 내가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해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울증이 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존감 관련 책을 더 열심히 읽게 됐던 것 같아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쓴 책이라 더 좀 신뢰도가 갔어요. 어떤 말을 할 때 뭔가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재밌고 더 이렇게 잘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리학 책이 미국에서 나온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번역 같은 게 매끄럽지 않은 원서를 읽는 것보다, 아니 원서가 아니라 이렇게 번역서를 읽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이 더 좋더라고요. 이 작가님은 자존감의 3대 기본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가지란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 자기 안전감이다. 우선 자기 효능감은
자신이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지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사회는 이 축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두 번째, 자기 조절감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능을 의미한다. 이것이 충족돼야 자존감도 높아진다. 서울에서 손꼽히는 학군에서 공부하고 이른바 명문대학까지 나온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존감이 당연히 높을 거라고 여기기 쉽다. 하지만 시골에서 자유롭게 뛰놀며 자란 사람보다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세 번째, 자기 안정감은 자존감의 바탕이 된다. 가진 것은 별로 없어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요 세 가지, 효능감, 조절감, 안전감. 이 앞에 자기를 붙이면 돼요.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 자기 안정감. 요게 있어야지 자존감이 3대 기본 축이래요. 그래서 자기 효능감은 내가 얼마나 쓸모 있는가를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걸 느끼기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왜? 항상 비교를 하니까. 너는 1등? 너는 1등급? 너는 6등급? 너는 꼴찌? 성과를 할 때 인사고과가 너는 A, B, C 이렇게 항상 나누기 때문에 내가 최고 등급을 받지 않으면 나 쓸모있는 사람인가? 나는 뭘 잘할까? 이렇게 항상 방황하는 것 같아요. 같은 기준으로서 항상 경쟁하니까. 그래서 이 자기 효능감을 갖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엄마의 역할, 부모의 역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도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제 친구들이 저를 인정해줬어요. 유라야, 넌 이걸 참 잘해. 너는 이래서 네가 참 좋아라고 인정해줘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자존감이 좀 낮았는데 친구들이 그렇게 말해주면 좀 잘 안 믿긴 했어요. 내가 그런 걸 잘하나?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라고는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믿어줘서 되게 고맙고 고마운 마음이 있었어요. 나 별 볼 일 없는데 좋게 봐줘서 고마워 이렇게. 그리고 나도 그 친구를 좀 좋게 봐주고 나 단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바라봐주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 효능감은 장점을 서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관계 속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자기 조절감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능이래요. 이 작가님께서 강연을 정말 많이 다니시는데 의외로 명문대학교에서 정말 요청이 많이 들어온대요. 그러면서 명문대를 다니고 공부를 막 잘하는 친구들이 자존감이 높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연이 많이 들어오고 강연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자존감에 대한 분명히 고민이 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조절감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니까 마음대로 못하고 공부를 부모님이 원했다거나 아니면 뭘 하고 싶은데 가정 형편 때문에 환경 때문에 참았다거나 그러면 이게 굉장히 낮아지겠죠. 특히 이 작가님께서는요, 특히 아이에게 자기 조절감을 이렇게 많이 주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낚싯대를 사줬대요. 이 아이가 낚시를 너무 좋아해서 뽀로로 낚싯대를 사달라고 했는데 하나에 2만 원이라고 하셨나? 이제 그 정도 금액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막 싸지 않은 금액인데 어쨌든 하나를 사줬더니 또 사달라고 하더래요. 두 번째 어느 날 또 가서 또 사달라고 해서 2개를 또 사줬대요. 그랬더니 또 2개를 이렇게 놓고서 양쪽에 놓고서 낚시하는 놀이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또 장난감을 사줄 기회가 있었는데 3번째 낚싯대를 사달라고 했대요. 근데 보통 아버지 같으면 야, 똑같은 거 있는데 뭐하러 또 사니? 이렇게 면박을 줬을 텐데 자기는 이 아이가 낚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이기 때문에 이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능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낚싯대를 또 사줬다는 거야. 또 3번째 낚싯대는 아빠를 막 이렇게 주면서 아빠도 낚시를 하라고 하나 주고 또 결국에 4번째 낚싯대까지 샀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실제 낚시꾼들 보면 여러 개씩 놓고서 하잖아요. 아이가 그거를 앉아서 이렇게 집에서 계속 그렇게 낚싯대를 놓고 앉아있더래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아이에게도 그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아이의 건강이라든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면 하게 해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3번째는 자기 안전감이에요. 이거는 이제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능력인데 사실은 안전함과 편안함을 느끼려면
얼마나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막 내전 중인 국가에 태어났다거나 그러면 항상 불안하고, 그죠? 도망 다녀야 되고, 아니면 제가 뭐 난민이다, 난민 가족에 태어났다 그러면 항상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고, 이러면 안전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 범죄 위험, 이런 트라우마 같은 게 있으면은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런 걸로. 그럼 이제 이런 걸 심리치료 같은 걸 하거나 어떤 정신과 치료를 통해서 확보를 해야겠죠.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야 라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이걸 읽으면서 나는 그래도 되게 좋은 국가에서 태어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저는 안전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밤에 막 돌아다닐 수가 그래도 있잖아요. 자만심, 자존심 이런 단어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만심은 나의 능력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거나 과업들의 난이도를 지나치게 낮게 잡을 때 생기는 마음이다. 비합리적인 평가 탓에 자신감이 과해진 마음 상태다. 비난을 받거나 트라우마가 생겨 일정 선 밑으로 감정이 추락하는 것을 자존심이 상한다 라고 표현한다. 자존심을 세웠다는 의미는 바닥을 치고 반등했다는 뜻인데 긍정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드물다. 자만심과 자존심, 자존감 이렇게 한 끗 차이인데 많이 다르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자만심이 있을 때 자존심이 떨어질 만한 사건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난 좀 우월해, 나 좀 잘났어, 나 이런 대접 좀 받아도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나를 좀 축혀 세울 때 꼭 그게 꺾일 만한 그런 균형 있는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존심이 상한다는 감정을 느낄 때 어때요? 나를 왜 무시하지?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부글부글 하면서 왜 나를 무시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할 때 무시를 당한다는 거는 이제 타인이 나를 보는 건데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무시받을 때는 그래요. 저도 이제 무시받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나를 정말 사랑하지 못할 때, 내가 나를 미워할 때, 그럴 때 좀 무시받는 것 같아요. 자격지심 뭐 이런 거. 그래서 자존심을 상하는 일을 만들지 않으려면 나의 자만심을 버려야 한다. 저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남의 인생은 모두 쉬워 보인다. 때가 되면 다들 좋은 짝을 만나 사랑을 하고 아니다 싶으면 헤어지기도 잘하고 며칠 울적하다가 다시 씩씩해진다. 결혼도 순탄한 것 같고 취업도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세상은 멀쩡히 잘 돌아가는데 유독 나만 혼자이고 힘든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 남의 인생이 되게 쉬워 보이는 거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제 새 아이를 낳고 집에서 전업주부로 있으면서 뭐 돈을 아끼기 위해서 집 밖에도 많이 나가지 않았고 사람들도 이제 많이 만나지 않는 그런 생활을 이제 몇 년 동안 했었어요. 이제 아이도 키우고 해야 되니까. 그럴 때 쉬워 보이는 남의 인생을 우리가 뭘로 들여다보나요, 요즘? SNS, 블로그, 인스타그램 이런 걸로 카카오 스토리 아니면 SNS를 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카카오 프로필을 자꾸 보지 않나요? 내가 막 질투하는 친구, 뭐 경쟁으로 여겼던 대상의 카카오 스토리를 수시로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보죠. 얼마나 잘 나가는지, 어디를 놀러 갔는지 이제 그런 걸 봅니다.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죠. 비교하면서 나만 좀 이렇게 엉망으로 사나 봐, 나만 이렇게 매일매일 똑같은가 봐 하면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SNS에 패해져. 스마트폰이 생기고 아마 이 비교하고 열등감 느끼고 이런 일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님은 강연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SNS를 통해서 그 남의 가장 좋은 것과 나의 가장 나쁜 것을 비교하기 시작한다. 자, 예를 들면요. 내 친구는 해외여행을 가서 막 해변에서 막 사진을 찍고 멋있는 사진을 SNS에 올린대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배합하는 거죠. 나도 여행을 가고 싶어. 나도 보라카이 너무 가고 싶은데 이렇게 예쁜 나라가 있네. 부럽다. 돈을 얼마나 들었을까? 부자인가? 이러면서 이제 계속 부러워하는 거죠. 나는 못 가는데, 난 지금 아기가 너무 어려서 돈이 없어서 가지를 못하는데 너무 부럽다. 이 싱글 친구 너무 부럽다. 이렇게
부러워하고 계속 있는 동안 그 사람은 벌써 귀국해서 자기 원룸에서 자고 있대요. 그 원룸에서 제가 빵 터졌어요. 네. 뭐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 취업을 하러 나간 젊은 싱글들은 원룸에서 많이 거주하잖아요. 그래서 뭐 싱글이니까 여행도 잘 가고 어떤 내가 번 돈을 나를 위해 쓸 수 있고 한데, 저처럼 이렇게 아이 키우는 주부들은 뭐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되게 싱글들이 부러운 거예요. 부럽고, 어쨌든 이렇게 SNS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고통받는다는 거죠. 이미 그 친구는 여행 갔다 온 지 한참 돼서 자기 일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 일상을 잘 모르니까 가장 좋은 모습, 가장 예쁜 모습, 그죠? 그래서 더 우울하다. 그래서 SNS를 저는 우울할 때 끊었어요. 막 다 차단시키고 나가버리고 잘 안 하고 그렇죠. 지금도 뭐 SNS를 하고 있지만 제 인생의 베스트를 올리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일상? 네, 그걸 많이 올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남이 보기에도 막 열등감 느끼게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네. 저의 마음은 그렇지만 어쩔지 모르겠네요. 기초 믿음의 부재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해 볼게요.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는 일은 신뢰라는 감정에서 출발한다. 승객은 기관사를 믿어야 몸을 맡기고 여행할 수 있다. 이 기관사가 운전면허는 있을까? 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절대 편안하게 여행하지 못한다. 이렇듯 누군가에게 대한 본능적인 믿음을 기초 믿음이라고 부른다. 사람이 태어나 가장 먼저 갖는 기초 믿음은 엄마에 대한 믿음이다. 아기에게는 배고프면 엄마가 젖을 물려주고 기저귀가 젖으면 갈아줄 것이란 믿음이 필요하다. 만일 엄마가 젖을 물릴 때마다 왜 이렇게 칭을 내서 나를 힘들게 하니? 라며 짜증을 부리거나 아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아이는 외부 세계에 대한 최초 믿음을 형성하지 못한다. 엄마의 겁으로 인해 아이는 자꾸 배가 고파지는 나는 이상한 존재, 세상이 불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기초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엄마의 사랑과 양육 방식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부모에 대한 기초 믿음이 형성되었으나 그 후 다양한 경험을 통해 깨져버린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기초 믿음.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갖는 믿음이래요. 이게 엄마에 대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엄마가 중요하다, 태어나서 뭐 몇 개월까지가 중요하다 하는 게 바로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나는 좀 하찮은 존재인가? 나는 괜히 태어났나? 나는 엄마를 힘들게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순하고 말 잘 듣는 아이가 사실은 엄마한테 이런 부정을 당하거나 기초 믿음이 없어서 그럴 가능성도 있대요. 그런 아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착한 아이가 다 좋은 것은 아니죠. 엄마한테 좀 짜증을 애가 내야 되는데 엄마가 자꾸 아이한테 짜증을 낼 수도 있고 그래요. 이런 거 읽으면은 아이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짜증도 잘 내고요, 화도 너무 잘 내고 사과도 잘합니다. 미안해 이렇게 사과 잘해요. 이들은 이건 사랑에 대한 얘기네요. 나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 이들은 이 사람이 떠나면 나를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착각에 빠져 이별을 감수하지 못한다. 죽을 만큼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별이 두려워서 만남을 지속하는 셈이다.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남편과 24살에 결혼했거든요. 24살에 결혼할 때 남편이 좋기도 했지만 이별이 두려웠어요. 너무 고통스러웠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떠나면 이 사람만큼 괜찮은 사람을 못 만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결혼을 하죠. 근데 대부분 좀 결혼하신 분들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 사람 최고다라는 믿음. 근데 이 사람이 최고다라는 믿음이 이 사람이 정말 최고라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못났기 때문에 나처럼 못난 사람한테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못하지, 이런 감지덕지로 저는 24살에 결혼했습니다. 네. 이 모든 문제는 자신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내가 정말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면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작업을 하면 된다. 방법은 쉽다. 종이 한 장을 꺼내 자신의 장단점을 적어보면 된다. 특히 대체 자신의 어떤 점이 사랑받을 수 없다고 믿는지,
어떤 점을 믿지 못하는지 마음속에서 꺼내 바라보자. 그래서 나를 들여다보는 거, 나를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작업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사실 이런 걸 해볼 시간이 없어요. 맨날 바쁘죠. 뭐 시험 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아이 키워야 되고 남편과의 관계도 해야 되고 뭐 시부모님도 있고 막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우리가 인간관계 신경 쓰고 돈 문제 신경 쓰고 너무 신경 쓸 게 많아요. 거기에다가 TV도 봐야 되고 핸드폰으로 카카오톡도 해야 되고 뭐 SNS도 봐야 되고 이래서 너무나 많은 정보와 너무 많은 것들 통해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사랑받을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쳐버리는 거죠. 지금 이제 저도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이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어떨 때 기쁜가? 나는 어떨 때 기분이 나쁜가? 내가 왜 기분이 나쁠까?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왜 그 말에 이런 반응을 할까? 이렇게 좀 나에 대해서 고민하니까 답이 좀 나오더라고요. 아, 이래서 내가 지금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나의 자존감이 낮아질 때 하는 점은 장점을 막 적어요. 난 뭐를 잘해. 막 쥐어 짜내서 적어요. 뭐를 잘해. 그런 걸 적고, 그런 작업을 하니까, 나 되게 장점이 많은 사람이네? 나 형편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냥 괜찮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관심 갖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이의 인생은 상당히 수월해진다. 물론 자신을 사랑해도 괴로운 일이 생긴다.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연인과 이별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라고 비난하지 않는다. 또한 불편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고통의 시간이 오래 가지 않는다. 이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세운다. 평소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리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부분 되게 좋았어요. 나를 사랑해도 괴로운 일이 생긴대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나를 사랑한다고 항상 좋은 일만 생기고 하하호 기쁘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이럴 때 자기 비난을 하지 않고 그냥 이 현실을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겠죠? 저는 이제 불편한 현실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일단 아들이 셋이고 가족들도 이제 수도 많고 인간관계도 이제 제가 하는 일 때문에 많이 하고 있고 돈도 많이 다루고 있고 그러니까 항상 돈에 대한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고 그리고 우리 가족 간에서도 아이들과 굉장히 기쁠 때도 있지만 아이 때문에 굉장히 짜증나고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과 있는 관계를 하는데 누가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너무 나를 기쁘게도 하지만 또 나를 너무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나쁜 일의 양도 같이 늘어난다.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달으면서 이거를 그냥 내가 받아들여야겠다.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고 좋은 말도 들을 수 있고 나쁜 말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러면서 제 인생이 조금 편해졌죠. 우리 아이가 받아쓰기 빵점을 맞았을 때 그 아이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면 제가 속이 불불 끓어요. 너는 작가의 아들인데 왜 받아쓰기를 빵점을 맞니? 이러면서 너희 형은 5살 때부터 편지를 썼는데 왜 너는 아직도 글을 그렇게 못 쓰니? 이렇게 마음속으로 비난이 올라오죠. 하지만 이 아이의 좋은 점을 바라보면서 맞아, 이 아이는 애교가 100점이야. 얼굴에 받아쓰기 빵점 이렇게 안 써있잖아요. 근데 얼굴에 애교 100점이라고 써있어요. 애교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의 장점을 바라보자, 예쁜 점을 바라보자 하면서 그걸 놓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닥달하지 않고 좀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불편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좀 행복해지고 그래서 엄마의 자존감이 올라가면 가족이 좀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정말 중요한 대목. 나에게 괜찮아 라고 말해주자. 괜찮아. 네, 너무 좋은 말이고 너무 듣고 싶은 말이에요. 인생을 조금 편하게 살고 싶다면 평소 자신에게 괜찮아 라는 말을 자주 해줘야 한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들과 경쟁하고 비교하고 비난당하며 살아왔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스스로를 이상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매도해왔다.
우리 자아는 억울함과 슬픔에 빠져 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위로를 해줘야 한다. 혹자는 그러면 너무 자기 안위에 빠지는 거 아니냐? 물을지도 모른다. 좋은 질문이다. 그렇지 않다. 게다가 그동안 자신을 너무 못살게 굴어왔거나 억압해왔다면 더 그렇게 말해줘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잘못된 사회 탓이고 잘못된 교육 탓이다. 자존감이 낮아져 있어도 괜찮다. 그 덕에 더 노력할 수 있고 때론 무기력에 빠져 쉬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그저 괜찮아. 그동안 수고했어. 라고 이야기해주면 된다. 지금 당장 그게 되지 않는다 해도 괜찮다. 우린 이제 첫 발을 떼었을 뿐이니까. 이 말 너무 좋았어요. 자존감이 낮아져도 괜찮대요. 그 덕에 우리가 노력할 수 있었대요. 내가 막 못해, 나 되게 부족해 라는 생각으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했다는 거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여러 노력을 공부에 제가 걸려있네요. 공부를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항상. 그래서 나의 자존감은 공부에 많이 걸려있어요. 학창시절 내내 그것 때문에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너는 부족해, 너는 쟤보다 못하네, 쟤보다 잘하네, 이렇게 비교하는 거. 그래서 남과 비교하는 칭찬이 좀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듣기도 불편하고 제가 남에게 했을 때, 특히 아이에게 했을 때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남에게 잘 보이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나를 잃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고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커피를 맛있게 타면 사장님이 좋아하니까 커피만 겁나게 열심히 타고 예를 들면 가정에서도 남편을 위해서 청소를 열심히 하느라 너무 힘들다든가 자식을 위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면 힘들 수 있죠, 엄마가. 그래서 저는 좀 가족들에게 잘 보이려는 노력도 좀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건강도 좀 좋아지고 좀 더 행복해지고 활기차지고. 그래서 저는 저의 장점도 바라보려고 하고요. 남이 잘하는 거, 남의 좋은 점도 많이 바라보려고 해요. 그래서 남한테도 괜찮다, 괜찮아요, 좀 못할 수도 있죠, 이렇게 관대하게 좀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남에게 관대해야 나에게 관대해져요. 네. 그런 깨달음이 있기 시작했고요. 제가 만약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많았다면 지금 이 유튜브를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나 유튜브 하고 싶어 라고 남편에게 얘기하니까 그거 되게 예쁘고 섹시한 여자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 예쁘고 섹시한 여자가 하는 거지 나 같은 아줌마가 할 게 아니야 막 이러면서 안 하기로 막 결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면 이렇게 얼굴을 들이밀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이밀 수가 없고 저 지금 화장도 그냥 제가 하고 머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바르지도 않고 드라이도 안 했어요. 그냥 막 뻗어있죠, 그냥 정신없이. 왜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존재 자체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책을 읽는 게 중요하지 이 왁구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남과 비교하면 인생에서 할 수 없는 게 사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20분을 맞추려고 했는데 좀 오버됐어요. 자존감 수업, 윤홍균 작가님 책과 함께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자존감 수업을 함께 읽어보아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